그 자리에 침 놓는 순간 환자는 5분 안에 심장마비로 사망합니다. 대한민국 내로라 하는 정재계 인사들이 줄을 서서 진료를 받는 40년 경력의 권위자 김창수 한의사. 그의 손에 들린 은침이 환자의 혈자리에 닿기 직전 정적을 깨는 찢어지는 듯한 아이의 목소리가 진료실을 뒤흔들었습니다. 구석에서 의학 서적을 보던 7살 꼬마 IQ 213의 천재로 알려진 내 아들 도윤이었습니다. 김 원장은 코웃음을 치며 아이를 무시했습니다. 30년 넘게 침을 놓아온 자신에게 꼬마의 훈수는 가당치도 않다는 표정이었죠. 곁에 있던 수석 제자이자 하버드 의대 졸업 후 한의대로 전과했다는 엘리트 박현석조차 근거 없는 소리라며 도윤이를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환자가 앓고 있는 건 단순 근육통이 아니라 현대의학계에서도 극소수만 아는 희귀혈관 기형이며 김 원장이 찌르려는 혈자리는 평소엔 보약일지 몰라도 지금 이 환자에겐 직사로 이어지는 살인혈이라는 구체적인 진단을 쏟아냈습니다. 순간 김 원장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이의 입에서 나온 전문적인 의학 용어들이 심상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등 뒤로 식은땀을 흘리며 환자의 맥을 다시 짚은 김 원장은 결국 사색이 되어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도윤의 예언은 정확했고 40년 권위자의 오만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찰나였습니다. 이 사건은 삽시간에 의료계의 판도를 뒤흔들었습니다. 사람들은 7살 천재의 등장에 열광했지만 정작 아들 도윤이를 데리고 진료실을 나서는 내 마음은 지옥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도윤이를 신의 아이라 칭송했지만 이 아이의 천재성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 우리 모자를 파멸시키려 했던 그 사람들의 마수가 다시 뻗쳐올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도윤이가 오늘 이 자리에 나타나 김 원장을 무너뜨린 것은 단순한 오지랖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7년 전 우리 모자를 쓰레기처럼 내던졌던 거대 가문 성진 그룹을 향한 도윤이만의 치밀한 복수극의 서막이었습니다. 8년 전 나는 성진 그룹의 맏며느리이자 전도 유망한 한의사였습니다. 하지만 내 천재적인 진단 능력이 시어머니의 비자금 세탁 통로였던 약재 비리를 알아채면서 비극은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의 내연녀 유채리는 공모하여 나에게 마약 투약 누명을 씌웠고 임신 중이던 나를 정신병원에 감금하려 했습니다. 간신히 탈출해 이름까지 바꾸고 숨어 살며 낳은 아이가 바로 도윤이었습니다. 도윤이는 3살 때 이미 의서를 통달했고 5살 때 나를 함정에 빠뜨렸던 자들의 명단을 외웠습니다. 오늘 도윤이가 망신을 준 김 원장은 바로 내 시어머니의 주치의이자 당시 허위 진단서를 작성해 나를 미친 여자로 만들었던 공범 중 하나였습니다. 진료실 밖 복도에는 이미 수십 명의 기자가 깔려 있었고 그들 사이로 검은 정장을 입은 사내들이 우리 모자를 압박해왔습니다. 그들은 성진 그룹에서 보낸 이들이었습니다. 도윤이는 내 손을 꼭 잡으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시작이니 겁먹지 말라는 7살 아이답지 않은 위로였습니다. 나는 도윤이의 눈을 보며 직감했습니다. 오늘 김 원장을 무릎 꿇린 이 소동이 내일 아침 대한민국을 어떤 폭풍 속으로 밀어 넣을지, 그리고 우리를 버렸던 그 화려한 가문이 어떤 참혹한 대가를 치르게 될지 말입니다. 도윤이의 가방 안에는 김 원장의 비리가 담긴 장부와 성진 그룹에 숨겨진 치부가 빼곡히 적힌 도윤이만의 복수 노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40년 권위자를 무너뜨린 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이 아이의 IQ 213이라는 무기는 대한민국 최상류층의 가식과 기만을 하나씩 벗겨낼 것입니다. 과연 도윤이는 어떻게 그 거대한 성벽을 무너뜨릴 것인가? 그리고 우리를 사지로 몰았던 그들은
어떤 방식으로 처절한 파멸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 이제껏 본 적 없는 천재 아이의 잔혹하고도 통쾌한 참교육, 그 피비린내 나는 복수극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김 원장의 진료실을 빠져나온 뒤 대한민국은 온통 내 아들 도윤이의 이야기로 도배되었습니다. IQ 213의 천재 꼬마 한의학의 신동이라는 타이틀이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했지만 정작 우리 모자는 그 화려한 조명 뒤에서 숨을 죽여야 했습니다. 김 원장을 무릎 꿇린 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성진그룹이라는 거대한 사자의 코털을 건드려 놈들이 스스로 굴 밖으로 나오게 하려는 도윤이의 치밀한 미끼였습니다. 내 예상대로 성진그룹의 안주인이자 내 전 시어머니였던 박 여사는 즉각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치부를 가장 잘 아는 주치의 김 원장의 몰락에 극도의 불안을 느꼈고 그 배후에 7년 전 죽은 줄 알았던 내가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박 여사는 자신의 수족들을 보내 우리 모자를 은밀히 호출했습니다. 말이 호출이지 검은 차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압박하는 모습은 납치나 다름없었습니다. 8년 만에 다시 발을 들인 성진그룹의 대저택은 여전히 시리도록 차갑고 화려했습니다. 그 거실 한복판에는 나를 미친 여자로 몰아세웠던 박 여사와 현재 그 집안의 안주인 자리를 꿰차고 앉은 유채린이 오만한 표정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채린은 내 아들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릿한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천한 곳에서 자란 아이가 운 좋게 지식 몇 자 외웠다고 해서 가문의 핏줄이라도 된 줄 아느냐며 당장 아이를 내놓고 조용히 사라지라는 협박이 이어졌습니다. 박 여사는 한술 더 떠내밀한 서류 뭉치를 던졌습니다. 그것은 내가 도윤이를 키우기 위해 신분을 위조했다는 증거들과 이를 빌미로 나를 감옥에 쳐넣겠다는 고소장이었습니다. 아이를 포기하고 다시는 나타나지 않겠다는 각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오늘 이 자리가 내 인생의 마지막 자유가 될 것이라며 그녀는 표독스럽게 눈을 부라렸습니다. 8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녀들은 사람의 목숨을 벌레보다 못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내 손이 파들파들 떨리던 그때 내 옷자락을 잡고 있던 도윤이가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7살 아이의 발소리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묵직하고 단호한 발걸음이었습니다. 도윤이는 박 여사가 던진 서류들을 쓱 훑어보더니 오히려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입가에 묘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아이는 가방에서 태블릿 PC 하나를 꺼내 거실의 대형 스크린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에는 박 여사가 평소 신봉하던 미신적인 주술 행위와 그 과정에서 흘러 들어간 수백억 대의 비자금 세탁 경로가 복잡한 수식과 함께 도표로 펼쳐졌습니다. 박 여사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도윤이는 침착한 목소리로 김 원장의 진료실에서 본 것은 환자의 혈자리뿐만이 아니라 그가 숨기고 있던 비밀 장부의 데이터 값이었다며 조목조목 그녀의 목줄을 죄어갔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감옥에 보내시겠다고요? 그럼 이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국세청과 검찰청 서버에 전송되는데 걸리는 0.5초는 어떻게 막으실 건가요? 도윤의 목소리는 아이의 미성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서늘한 냉기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유채린이 당황하며 소리를 질렀지만 도윤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채린이 성진그룹의 후계자를 낳기 위해 몰래 행했던 불법적인 시술들과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사용된 뒷돈의 출처까지 줄줄이 읊기 시작했습니다. 8년 전 나를 파멸시켰던 그녀들의 완벽한 범죄는 7살 천재의 머릿속에서 이미 해체되어 있었습니다.
대저택의 거실은 순식간에 장례식장 같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8년 전 나를 정신병원에 쳐넣으려 했던 박 여사는 이제 자신의 안위가 무너질까봐 부들부들 떨며 아이의 눈치조차 보지 못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이의 복수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도윤이는 박 여사에게 아주 기괴한 제안을 하나 건넸습니다. 자신들이 안전하게 떠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은 물론 성진그룹의 핵심 지분 일부를 자신에게 넘기라는 요구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돈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놈들의 심장을 직접 손에 쥐고 서서히 말려 죽이겠다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박 여사와 유채리는 분노로 몸을 떨었지만 도윤이가 쥐고 있는 증거들이 세상에 공개되는 순간 성진그룹은 그날로 공중분해될 판이었습니다. 결국 그녀들은 피눈물을 삼키며 도윤의 요구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택을 빠져나오며 나는 도윤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이의 손은 따뜻했지만 그 눈빛은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리기 위해 태어난 어린 군주와도 같았습니다. 이제 첫 번째 반격으로 놈들의 급소를 찔렀습니다. 과연 도윤이가 성진그룹 내부로 깊숙이 침투해 어떤 식으로 그들의 살점을 발라낼 것인지, 그리고 박 여사와 유채린이 왜 결국 연회장에서 수갑을 찬 채 비참하게 끌려가게 되는지, 그 소름 돋는 과정이 이제 본격적으로 휘몰아칩니다. 성진그룹의 정기 이사회가 열리는 날, 회의실 앞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분 5%를 확보하며 당당히 대주주 명단에 이름을 올린 내 아들 도윤이가 수트를 차려입고 나타나자 수십 명의 엘리트 이사들은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박 여사는 여전히 오만한 눈빛으로 어디 어린애 장난질을 여기까지 끌고 오느냐며 비아냥댔지만 도윤이는 대답 대신 회의실 상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40년 경력의 한의사를 무릎 꿇린 그 차분한 눈빛은 이제 거대 자본의 괴물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사회가 시작되자마자 성진그룹의 전략기획실장인 박현석이 자신만만하게 신규 사업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하버드 출신답게 화려한 미사여구와 복잡한 수치로 무장한 그의 발표에 이사들은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발표가 끝날 무렵 도윤이가 가볍게 손을 들었습니다. 실장님, 12페이지에 기재된 해외 법인의 예상 수익률, 그거 분식회계로 조작된 숫자 아닌가요?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도윤이는 박 실장이 숨겨둔 이면 계약서의 존재와 그가 하버드 시절 저질렀던 논문 대필 의혹까지 단 5분 만에 전 이사진 앞에서 발가벗겨버렸습니다. 엘리트라 자부하던 박현석의 얼굴이 수치심으로 일그러졌고 이사들은 7살 아이의 천재적인 통찰력 앞에 사들부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박 여사와 유채리는 이 광경을 지켜보며 극심한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도윤이가 이사회까지 장악해버리면 자신들의 입지는 완전히 사라질 판이었습니다. 유채리는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박 여사의 묵인 아래 가문의 해결사라 불리는 어둠의 세력에게 거액을 입금했습니다. 도윤이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만들라는 잔인한 짓이었습니다. 8년 전 나에게 마약 누명을 씌웠던 그녀들이 이제는 내 아들의 목숨을 노리고 차가운 덫을 놓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날 밤 도윤이를 태운 차가 외진 국도를 지날 때였습니다. 라이트를 끈 채 대기하고 있던 대형 덤프트럭이 무서운 속도로 도윤이의 차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도윤이를 감싸 안았지만 도윤이는 침착하게 자신의 태블릿 PC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계산 끝났어요. 충돌 직전 도윤이의 차는 기적 같은 각도로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비켜나갔고 오히려
뒤따라오던 의문의 검은 세단들이 트럭과 충돌하며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도윤이는 이미 상대의 차량 경로와 충돌 타이밍을 초 단위로 계산해 역함정을 파놓았던 것입니다. 사고 현장에는 경찰들이 들이닥쳤고 도윤이는 미리 녹취해둔 유채린의 살인 교사 정황 증거를 형사들에게 넘겼습니다. 7살 아이가 죽음의 문턱에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가해자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모습은 소름 끼칠 정도로 냉혹했습니다. 유채린은 자신의 계획이 성공했을 거라 믿으며 와인을 마시고 있었겠지만 그녀의 집 문 앞에는 이미 체포영장을 든 형사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복수의 불꽃은 그녀들이 가장 자신만만해하던 법과 권력이라는 성벽을 타고 거세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유채린이 경찰서로 압송되던 그 시각, 도윤이는 나를 보며 처음으로 7살 아이다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제 한 명 남았어요. 박 여사가 평생 쌓아올린 가식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똑똑히 보여줄게요. 8년 전 우리를 찢어발겼던 두 여자 중 한 명이 먼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성진그룹의 실세, 박 여사뿐입니다. 그녀가 가장 화려하게 빛나야 할 성진그룹 창립 기념 연회장에서 도윤이는 어떤 최후의 일격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대한민국 최상류층의 가식과 범죄가 전 국민 앞에 폭로될 그 전율 돋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유채린이 살인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다는 소식은 성진그룹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박 여사는 영리하고 잔혹했습니다. 그녀는 즉각 성진그룹의 막대한 자본을 풀어 언론을 통제했고 유채린의 범행을 개인의 일탈로 침어하며 꼬리를 자르려 했습니다. 동시에 나를 향한 역공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공중파 뉴스에 출연해 눈물을 흘리며 내가 8년 전 불륜을 저질러 쫓겨난 뒤 아이의 천재성을 이용해 가문을 협박하고 있다는 가짜 뉴스를 퍼뜨렸습니다. 7살 도윤이는 순식간에 영재 교육을 빙자한 복수의 도구로 낙인 찍혔고 우리 모자를 향한 비난의 화살이 쏟아졌습니다. 박 여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법원에 도윤이에 대한 친권 상실 및 양육권 박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엄마 밑에서 아이의 천재성이 망가지고 있다는 명분이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나를 정신병원에 쳐넣고 도윤이를 성진그룹의 인형으로 만들어 가문의 지분을 회수할 계획이었습니다. 8년 전과 똑같은 수법, 더 치밀해진 압박 앞에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내 아들 도윤이는 달랐습니다. 아이는 자신의 이름이 포털 사이트에서 난도질당하는 와중에도 묵묵히 성진그룹 가계도의 방대한 유전자 데이터베이스와 병원 기록을 해킹하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가 제기한 양육권 소송의 첫 변론 기일, 법정은 취재진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박 여사는 최고급 실크 한복을 차려입고 인자한 할머니 코스프레를 하며 판사 앞에서 연기했습니다. 그녀의 변호인단은 내가 도윤이를 앞세워 거액을 요구했다는 조작된 녹취록까지 제출했습니다. 승리가 확정되었다고 믿은 박 여사가 나를 향해 승리자의 비웃음을 날리던 그때 도윤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이는 판사에게 서류 한 뭉치를 제출하며 짧게 말했습니다. 박 여사님, 할머니가 그렇게 아끼시는 성진그룹의 정통성이 사실은 거대한 거짓말 위에서 있다면요? 도윤이가 제출한 서류는 성진그룹의 유일한 후계자이자 박 여사의 아들, 즉, 내 전 남편인 강승현의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박 여사와 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40년 전 박 여사가 가문의 안주인 자리를 지키기 위해 대리모를 통해 낳은 아이를 자신의 친자인 것처럼 속여온 사실이 도윤이의 집요한 추적 끝에 드러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유채린이 임신 중이라며 보호를 요청했던 아이 역시 강승현의 핏줄이 아닌 그녀가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매수한 산부인과 의사와 결탁한 대국민 사기극임이 밝혀졌습니다. 법정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박 여사는 뒷목을 잡으며 쓰러질 듯 비틀거렸고 방청석의 기자들은 미친 듯이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7살짜리가 뭘 안다고. 박 여사가 비명을 질렀지만 도윤이는 무표정한 얼굴로 그녀가 40년 동안 은폐해온 병원 기록과 금전 거래 장부를 법정 스크린에 하나씩 띄웠습니다. IQ 213의 천재가 찾아낸 진실은 오차가 없었습니다. 성진그룹이 그토록 강조하던 혈통의 순수성은 박 여사의 탐욕이 빚어낸 추악한 허상에 불과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성진그룹의 주가는 하한가를 기록하며 곤두박질 쳤고 박 여사는 친자 확인 조작 및 사기 혐의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도윤이는 여기서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이는 무너져가는 박 여사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9년 전 엄마한테 씌웠던 그 독극물 누명 기억하시죠? 제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엄마를 지옥에 살게 했던 그대가 이제 할머니가 그대로 돌려받으실 차례거든요. 9년 전 임신 사실조차 모른 채 쫓겨나야 했던 나를 대신해 7살 아들이 과거의 기록을 역추적하며 복수의 마침표를 찍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복수의 무대는 법정을 넘어 박 여사가 자신의 왕국이라 믿었던 성진그룹의 본사 집무실로 옮겨집니다. 박 여사의 친자 조작 스캔들은 대한민국을 뒤집어 놓았지만 노련한 독사는 쉽게 죽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즉각 막대한 수임료를 쏟아부어 대형 로펌의 호의를 받으며 검찰 수사를 교묘하게 빠져나갔습니다. 오히려 건강 악화라는 핑계로 호화 병실에 몸을 숨긴 채 해외 도피를 위한 개인 전세기를 준비하며 최후의 발악을 시작했습니다. 9년 전 내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나를 정신병원에 가두었던 그 거대한 악의 뿌리는 여전히 단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박 여사가 간과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상대는 단순한 7살 아이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정밀한 연산 장치인 IQ 213의 천재 도윤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도윤이는 박 여사가 병실에 숨어 있는 틈을 타 성진그룹 본사 최상층에 위치한 그녀의 비밀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지문 인식과 홍채 보안으로 무장한 철벽 보안 시스템이었지만 도윤이는 마치 제 집 안방을 드나들 듯 순식간에 보안망을 해체했습니다. 아이의 손가락이 키패드 위에서 춤을 출 때마다 철옹성 같던 문들이 하나씩 열렸습니다. 마침내 집무실 안쪽 벽화 뒤에 숨겨진 거대한 비밀 금고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안에는 박 여사가 평생 수집해온 비자금 장부와 정재계 로비 리스트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이가 찾는 것은 그런 돈다발이 아니었습니다. 금고 가장 깊숙한 곳, 낡은 녹음기 하나와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도윤이가 녹음 버튼을 누르자 9년 전 내가 기억하던 차가운 목소리들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계집애 나가 알아챈 것 같으니 일단 친정 엄마부터 치워버려. 독성 약물을 영양제라고 속여서 먹이면 심장마비로 처리하기 쉬울 거야. 박 여사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들리는 소름 끼치는 대답은 바로 당시 인턴이었던 박현석의 목소리였습니다. 내 어머니의 죽음은 사고가 아닌 박 여사의 지시에 의한 명백한 살인이었으며 박현석은 그 대가로 하버드 유학 비용을 지원받았던 것입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입을 막고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도윤이를 임신하기도 전 9년 전의 억울한 죽음이 이 작은 녹음기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도윤이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 파일을 전 세계 언론사와 수사기관에 실시간으로 전송했습니다. 엄마, 이제 울지 마세요. 제가 태어나기도 전의 일이지만 제가 다 끝낼게요. 도윤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동시에 도윤이는 박 여사가 도피를 위해 빼돌린 수천억 원의 차명 계좌를 동결시키는 바이러스를 심어버렸습니다. 이제 그녀는 돈도 권력도 도망칠 비행기조차 없는 완벽한 고립 무원에 빠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 모든 포털 사이트와 뉴스 채널은 이 녹취 파일로 도배되었습니다. 고결한 척하던 박 여사가 사실은 살인 교사범이었으며 총망받던 한의사 박현석은 살인 가담자였다는 진실이 만천하에 공개되었습니다. 분노한 국민들은 박 여사가 숨어있는 병원 앞으로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박 여사는 전세기를 타기 위해 공항으로 향하던 중 도윤이가 미리 좌표를 전송한 수사관들에 의해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체포되었습니다. 화려한 외제차에서 끌려 나와 아스팔트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그녀의 모습은 9년 전날을 길바닥으로 내쫓던 그날의 모습과 묘하게 겹쳐 보였습니다. 수갑이 채워진 채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는 박 여사의 눈에 멀리서 자신을 내려다보는 7살 손자 도윤이가 보였습니다. 그녀는 발악하며 소리를 질렀지만 도윤이는 차분하게 손을 흔들어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은 아니었습니다. 박 여사가 구치소로 압송되는 순간에도 도윤이는 이미 다음 수순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그녀를 처절하게 무너뜨릴 마지막 참교육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도윤이는 감옥에 들어간 박 여사와 유채린이 서로를 증오하며 자멸하게 만들 어떤 덫을 준비했을까요? 박 여사와 유채린이 구치소의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재회했을 때 그곳은 이미 도윤이가 설계한 완벽한 심리적 지옥이었습니다. 9년 전 나를 정신병원에 쳐넣기 위해 공모했던 두 여자는 이제 서로가 살기 위해 상대의 등에 칼을 꽂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도윤이는 구치소 내부의 접견 기록과 편지 왕래를 교묘하게 조작하여 박 여사가 유채린에게 모든 살인 교사 혐의를 뒤집어 씌우려 한다는 가짜 정보를 유채린에게 흘렸습니다. 동시에 박 여사에게는 유채린이 이미 검찰과 형량 거래 풀리 바게닝을 마쳤으며 박 여사의 비자금 은닉 장소를 모두 불었다는 거짓 소식을 전했습니다. 불씨는 삽시간에 증오로 변했습니다. 면회실의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마주 선 두 여자는 인간의 탈을 쓴 악마처럼 서로를 향해 저주를 쏟아냈습니다. 유채린은 9년 전 박 여사가 내 어머니에게 독성 약물을 주입하라고 지시했던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를 검찰에 자백하기 시작했고, 박 여사는 유채린이 성진그룹의 안주인이 되기 위해 벌였던 과거의 낙태와 신분 위조 기록을 폭로하며 맞불을 놓았습니다. 도윤이는 이 모든 자백과 폭로가 실시간으로 기록되도록 수사관들을 움직였고 세상은 매일 아침 터져나오는 그녀들의 추악한 민낯에 경악했습니다. 한편 밖에서는 도윤이의 또 다른 작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성진그룹의 주권은 박 여사의 구속과 함께 공중에 떠버린 상태였습니다. 이사들은 각자 살아남을 길을 찾느라 바빴고 가문은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때 도윤이가 꺼내든 카드는 바로 성진그룹의 진짜 주인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도윤이는 박 여사가 40년 전 제거했다고 믿었던 시아버님의 친동생이자 가문의 적통인 강진호 회장이 해외의 한 요양원에 살아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박 여사는 그를 치매 환자로 몰아 강제로 유폐시킨 뒤 가문을 찬탈했던 것입니다. 도윤이는 사비로 전용기를 띄워 강진호 회장을 한국으로 모셔왔습니다. 노령임에도 정신이 또렷했던 강 회장은 자신의 조카 며느리였던 나를 알아보며 눈물을 흘렸고
도윤이의 천재적인 명석함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강 회장의 등장은 성진그룹 내 잔존하던 박 여사의 세력을 단숨에 와해시켰습니다. 7살 도윤이는 강 회장의 휠체어를 밀며 성진그룹 본사 로비에 들어섰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잃어버린 왕국을 되찾으러 온 어린 왕자와 같았습니다. 9년 전 이름도 없이 쫓겨났던 우리 모자가 이제 가문의 정통성을 등에 업고 당당히 주인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구치소 독방에 갇힌 박 여사는 이 소식을 듣고 비명을 지르며 벽에 머리를 찧었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가짜 성벽이 고작 7살짜리 꼬마가 데려온 노인 하나에 무너졌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도윤이의 참교육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윤이는 박 여사와 유채린이 저지른 모든 죄가에 대해 단 한 푼의 합의도, 단 하루의 감형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들이 구치소 안에서 먹는 음식, 입는 옷 하나까지도 가장 밑바닥의 대우를 받도록 법률적인 장치를 촘촘히 설계했습니다. 이제 성진그룹은 강진호 회장과 도윤이의 손에 넘어왔고, 나 역시 9년 만에 억울한 누명을 벗고 한의사로서의 명예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도윤이는 나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직 마지막 한 사람이 남았어요. 그 사람은 바로 내 전 남편이자 모든 비극의 방관자였던 강승현이었습니다. 도윤이는 자신의 친부이기도 한 그를 향해 가장 잔혹하고도 우아한 복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도윤이는 자식과 아내를 버렸던 비겁한 아버지에게 어떤 식의 대가를 치르게 할까요? 박 여사와 유채린이 구치소에서 서로의 살점을 뜯으며 파멸해가는 동안 성진그룹의 유일한 후계자였던 내 전 남편 강승현은 한순간에 길바닥으로 나앉았습니다. 박 여사가 가짜 핏줄을 심어 만든 허수아비였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공개된 이상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죠. 그가 누리던 수입차, 명품, 최고급 펜트하우스는 도윤이가 확보한 법적 권리에 의해 단 하루 만에 압류되었습니다. 9년 전 아내인 내가 마약 누명을 쓰고 임신한 몸으로 쫓겨날 때 방관하며 유채린과 침대에 누워있던 그가 이제는 자신이 그 쓰레기 같은 밑바닥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강승현은 며칠을 노숙자처럼 떠돌다 결국 우리 모자가 머무는 강진호 회장의 저택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명품 수트 대신 때자국이 가득한 셔츠 차림으로 나타난 그는 대문 앞에 무릎을 꿇고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사진을 찍어댔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내 이름을 부르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다 어머니. 아니, 그 노인네가 시킨 일이었어. 도윤아, 내가 내 아빠야. 한 번만 살려줘. 짐승처럼 울부짖는 그 목소리엔 진심 어린 반성이 아니라 다시 예전의 화려한 삶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역겨운 탐욕만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차가운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대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9년 전 비 오는 거리에서 내가 그에게 매달렸을 때 그는 나를 밀치며 차갑게 비웃었으니까요. 그때 내 곁을 지키던 도윤이가 천천히 대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7살 아들은 자신을 아빠라 부르며 손을 잡으려는 강승현의 손길을 가볍게 피했습니다. 도윤이의 눈에는 분노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고장난 기계를 바라보는 듯한 무미건조한 시선뿐이었죠. 도윤이는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그에게 건넸습니다. 그것은 강승현이 그동안 몰래 해외로 빼돌렸던 비자금 내역과 그가 유채린과 공모해 회사 공금을 횡령했던 증거들이었습니다. 아저씨, 저를 아들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아저씨는 저를 지운 자식 취급했잖아요. 도윤의 목소리는 너무나 또렷해서 강승현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도윤이는 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당장 자수해서 박 여사와 유채린의 추가 범행을 증언하면 감옥에 가는 대신 성진그룹이 운영하는 변두리 요양원의 청소부 일자리를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황태자로 살아온 그에게 그것은 사형 선고보다 더한 굴욕이었습니다. 하지만 감옥에 가면 평생을 썩어야 한다는 도윤이의 냉철한 계산 앞에 그는 결국 자존심을 버리고 바닥에 머리를 지시겨가며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강승현은 결국 자신의 손으로 어머니라 믿었던 박 여사와 내연녀 유채린의 숨겨진 비리들을 검찰에 몽땅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증언으로 인해 두 여자의 형량은 무기징역에 가깝게 늘어났고 가문은 완전히 공중분해되었습니다. 하지만 복수의 완성은 그가 요양원으로 보내진 날이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박 여사가 강진호 회장을 가두고 학대했던 바로 그 방이었습니다. 도윤이는 강승현에게 평생 그곳에서 박 여사가 저지른 죄를 속죄하며 살라고 명령했습니다. 화려한 강남의 야경 대신 곰팡이 핀 벽지를 보며 매일 아침 자신이 버린 아들과 아내가 누리는 영광을 뉴스로 지켜봐야 하는 심리적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괴롭혔던 모든 자가 각자의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9년 전에 핏빛 원한이 7살 천재의 손에 의해 완벽하게 청산된 것입니다. 하지만 도윤이는 아직 만족하지 않은 듯 했습니다. 박 여사가 마지막 발악으로 구치소 안에서 면회를 거부하며 식음을 전폐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도윤이는 나에게 엄마 마지막으로 할머니를 보러 가야겠어요. 전해줄 선물이 있거든요라고 말했습니다. 7살 아이가 구치소까지 찾아가 박 여사에게 건넬 그 최후의 선물은 과연 무엇일까요? 박 여사가 결국 연회장에서 수갑을 차고 체포되던 날보다 더 비참하게 무너지게 될 그 소름 끼치는 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박 여사는 구치소 독방에서도 마지막 자존심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거부하고 면회를 거절하며 언젠가 자신의 세력이 자신을 구출하러 올 것이라는 헛된 망상에 매달려 있었죠. 하지만 그 철벽 같은 거부감을 깨고 들어간 것은 바로 7살 도윤이었습니다. 도윤이는 교도관의 안내를 받으며 면회실로 들어섰습니다. 수의를 입고 초췌해진 박 여사는 도윤을 보자마자 유리창을 두드리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내 까진 놈이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와. 내 아들이, 내 변호사들이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도윤이는 할머니의 발악을 무표정하게 지켜보다가 가방에서 낡고 빛바랜 종이 한 장을 꺼내 유리창에 붙였습니다. 그것은 박 여사가 30년 전 시아버님의 임종 직전 강제로 태워버렸다고 믿었던 진짜 유언장의 복사본이었습니다. 당시 박 여사는 유언장을 조작해 모든 경영권을 가로챘지만 지독하리만큼 철저했던 시아버님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금고가 아닌 자신이 가장 아끼던 한의학 서적 동의보감의 표지 안쪽에 진본을 숨겨두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은 도윤이가 5살 때 이미 발견해 해독을 끝낸 상태였습니다. 유언장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성진그룹의 모든 의결권과 지분은 가문의 정통성을 이을 손주를 낳은 며느리에게 전적으로 상속한다. 만약 박 여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경영권을 탐할 시 모든 재산은 사회에 환원한다. 이 한 문장은 박 여사가 30년 동안 누려온 모든 부귀영화가 사실은 도둑질한 작물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의 눈동자가 경련하듯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왕국이 애초에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7살 아이의 손에 들린 종이 한 장으로 확인된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가 9년 전 엄마를 내쫓은 건 엄마가 미워서가 아니라 이 유언장의 존재를 엄마가 알아챌까봐 두려워서였죠. 하지만 할머니가 태운 건 가짜였어요.
할머니는 평생 가짜를 위해 진짜 인생을 버리신 거예요. 도윤의 목소리는 면회실의 차가운 공기보다 더 예리하게 박 여사의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박 여사는 넋이 나간 듯 중얼거렸습니다. 그럴 리 없다며 이건 조작이라며 울부짖었지만 도윤이는 마지막 일격을 가했습니다. 이미 법원은 이 유언장의 효력을 인정했으며 박 여사가 그동안 가로챘던 모든 배당금과 수익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 시작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제 박 여사에게 남은 것은 무기징역이라는 형량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죽는 날까지 갚아도 모자랄 수조 원대의 빚더미에 앉게 된 것입니다. 구치소 담장 밖에서는 그녀가 평생을 바쳐 일궈온 성진그룹의 간판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도윤이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 선물을 하나 더 건넸습니다. 그것은 박 여사가 그토록 무시했던 내 어머니, 즉 자신의 외할머니가 생전에 박 여사의 건강을 걱정하며 지어두었던 약 처방전이었습니다. 외할머니는 할머니를 진심으로 걱정하셨대요. 할머니가 죽이려 했던 그 사람이요. 박 여사는 처방전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결국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 같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자신의 탐욕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들을 짓밟아왔는지,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처참한지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면회실을 나오는 도윤의 뒷모습 위로 창백한 형광등 불빛이 쏟아졌습니다. 9년 전의 억울함, 어머니의 죽음, 그리고 우리 모자가 견뎌온 지옥 같은 시간들이 이 눈물 한 방울로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이제 모든 복수의 퍼즐이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이는 나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마지막 축제를 즐기러 가요. 그 축제는 바로 성진그룹의 해체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공식 연회였습니다. 성진그룹 창립기념 연회장은 대한민국 상위 0.1%가 모인 화려함의 극치였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은 썩은 고기 위에 덮인 비단 자락과 같았죠. 9년 전 내가 만삭의 몸으로 쫓겨났던 그 장소에 나는 다시 섰습니다. 이번엔 비참한 버림받은 아내가 아닌 성진그룹의 정당한 지배권을 가진 경영자이자 한의사로서 말입니다. 연회장 입구에는 도윤이와 내가 등장하자 정재계 인사들의 시선이 쏟아졌습니다. 경멸과 동정으로 가득했던 예전의 눈빛은 이제 경외와 두려움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중앙 무대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고 곧이어 연회장 전체의 조명이 꺼졌습니다. 사회자가 박 여사의 축하 메시지를 영상으로 띄우겠다고 발표하자 장내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나타난 것은 박 여사의 우아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구치소 면회실에서 넋이 나간 채 바닥을 긁으며 헛소리를 지르는 박 여사의 비참한 실시간 몰두 영상이었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어서 유채린이 살인 교사 혐의로 취조받으며 울부짖는 모습, 하버드 출신이라 사칭하던 박현석이 가짜 학위 증명서 앞에서 사색이 된 현장까지 차례로 폭로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도윤이가 설계한 진실의 축제였습니다. 연회장에 참석한 고위 공직자들과 기업인들 역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화면 하단에는 박 여사의 비밀 금고에서 나온 로비 리스트가 실시간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몇몇 국회의원과 검찰 간부들이 안색이 변해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연회장 문은 도윤이가 매수한 특수보안 요원들에 의해 봉쇄된 상태였습니다. 7살 도윤이는 무대 위로 당당히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지난 30년 동안 성진그룹이 쌓아올린 이 화려한 성은 제 어머니의 눈물과 제 외할머니의 목숨 그리고 여러분의 침묵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제 그 가짜 성을 제가 직접 무너뜨리겠습니다. 도윤의 선언과 함께 검찰청 강력부 검사들이
연회장에 들이닥쳤습니다. 리스트에 오른 인사들이 줄줄이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갔고 화려했던 연회장은 순식간에 범죄자들의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TV 카메라는 이 모든 과정을 생중계했고 전 국민은 7살 천재 꼬마가 대한민국 거악의 뿌리를 뽑아내는 광경을 보며 소름 끼치는 카타르시스를 느꼈습니다. 특히 가장 압권이었던 것은 유채린의 마지막 몰락이었습니다. 연회장에 전시된 명품 드레스와 보석들이 사실은 회사 돈을 횡령해 산 작물임이 밝혀지며 현장에 있던 압류 집행관들이 그녀가 입고 있던 고가의 코트와 장신구까지 그 자리에서 압수해 갔습니다. 속옷이나 다름없는 차림으로 취재진 앞에 노출된 유채린의 모습은 그녀가 나에게 주었던 수치심을 수천 배로 되돌려준 처절한 참교육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독방에서 이 생중계를 지켜보며 피눈물을 흘리다 결국 실성해버렸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제 성진그룹이라는 거대 악의 제국은 완전히 해체되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이는 내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마지막 한 줄만 남았어요. 진짜 행복해지는 법을 배우는 거요. 9년의 원한을 갚은 도윤이는 비로소 아이 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우리를 버렸던 세상에 던지는 마지막 메시지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과연 모든 것이 끝난 후 도윤이와 나는 어떤 미래를 선택하게 될까요? 그리고 성진그룹의 막대한 재산은 어떤 방식으로 세상에 환원될까요? 모든 폭풍이 지나갔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탱하던 거대 기둥 중 하나였던 성진그룹은 공중분해되었고 그 자산은 도윤이의 설계에 따라 공익재단으로 귀속되었습니다. 9년 전 임신한 몸으로 길바닥에 내던져졌던 나는 이제 전국의 수십 개의 자선병원과 한의원을 운영하는 재단의 이사장이 되었습니다. 박 여사가 그토록 집착했던 황금 왕관은 녹아내려 가난한 이들의 약값이 되었고 유채린이 걸쳤던 비단 옷들은 추위에 떠는 노인들의 이불이 되었습니다. 복수가 완성된 후 도윤이의 삶도 변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대학들에서 입학 제의가 쏟아졌고 NASA와 같은 연구기관들이 IQ 213의 천재를 데려가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하지만 도윤이는 그 모든 화려한 미래를 거절했습니다. 아이는 다시 평범한 파란색 조끼를 입고 내가 새로 문을 연 작은 한의원 구석에서 책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40년 경력의 김 원장을 무릎 꿇리고 거대 재벌가를 무너뜨리던 그 서늘한 눈빛은 이제 아픈 환자들을 향한 따뜻한 시선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한 중년 여성이 초라한 차림으로 우리 한의원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과거 박 여사의 하수인 노릇을 하다 몰락한 비서의 아내였습니다. 죄책감에 고개를 들지 못하는 그녀에게 도윤이는 먼저 다가가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습니다. 아줌마, 과거는 계산서에 다 적혔어요. 이제 아픈 곳만 생각하세요. 7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은 복수보다 더 강력한 용서의 언어였습니다. 도윤이는 자신의 천재적인 지능을 더 이상 누군가를 파멸시키는 데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현대의학이 포기한 난치병 환자들의 혈자리를 찾아내고 마음의 병을 앓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데 시간을 쏟았습니다. 가끔 뉴스에는 감옥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있는 박 여사와 유채린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박 여사는 여전히 환각 속에서 성진그룹의 안주인 노릇을 하며 허공에 대고 호통을 치고 있고 유채린은 수감자들 사이에서 가장 멸시받는 존재가 되어 매일같이 눈물로 밤을 지샌다고 합니다. 요양원에서 청소를 하는 강승현 역시 매일 아침 도윤이의 선행이 보도되는 신문을 보며 자신이 버린 자식이 세상의 빛이 되는 광경을 뼈저린 후회 속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것은 죽음보다 더 잔인한 영원한 형벌일 것입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는 저녁, 도윤이와 나는 나란히 앉아 공원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이제야 숫자들이 예쁘게 보여요. 싸워야 할 숫자가 아니라 살려야 할 숫자로요. 나는 도윤이의 작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9년 전 절망 속에서 죽음을 생각했던 나를 살린 것은 내 뱃속의 아이였고, 오늘 우리 모자를 지옥에서 건져 올린 건 역시 이 아이의 순수한 진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신분을 숨기지 않아도 됩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숨죽여 울지 않아도 됩니다. 도윤이의 IQ 213은 이제 복수의 칼날이 아니라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7살 천재 꼬마의 경이로운 복수극은 이렇게 끝이 났지만 아이가 만들어갈 새로운 치유의 기록은 이제 막 첫 장을 넘겼습니다. 가장 자극적이었던 복수의 끝에서 발견한 가장 평온한 일상. 이것이 바로 도윤이가 설계한 우리 인생의 진정한 해피엔딩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자들을 무릎 꿇리고 거대 악을 처단한 7살 천재 도윤이의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권력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엄마를 지켜낸 도윤이가 앞으로는 복수가 아닌 치유의 길을 당당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응원의 좋아요와 구독으로 도윤이의 앞날을 함께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우리 사회의 또 다른 도윤이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